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당정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임대차 3법의 법제화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월세 시장은 요동치고 있는데요. 수요 대비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을 예상해보고 임대차 3법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 살펴보겠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 김재필 한양대 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성규 의원님, 네. 지금 부동산 이 공급 확대 방안이 원래 이번 주에 발표하려고 정부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다음 주 일단 늦어졌어요. 네, 아마 이제 사실은 공급 방안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윤곽은 잡혔을 것 같은데 예.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을 갖다 확정하는 과정에서 당정청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들이 확실하게 교통 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의 도심지 내 고밀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전 태릉 골프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도심지 내 세택이라든지 일부 유부지 활용도 다 정리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와 함께 결국은 강남 지역이든 아니면 강북 지역이든 간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부분에 대한 그 본격적인 규제 완화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을 그렇게 해줬을 때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시세 차익이라든지 이런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주지 않으면서 즉 공적인 기능을 갖다가 첨부시키는 예를 들어 공공주도형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아니면 늘어나는 용적률이나 층수 부분에 대한 완화로 인해서 생겨나는 많은 물량들 가운데 50%를 공공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이 약간씩 조금 이제 까칠하다 보니까 아마 조율하는 과정들이 아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관심이 임대차 3법이잖아요.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제 얼개는 발표를 했는데 김재필 교수님, 이 임대차 3법이 임대인 그리고 집주인, 임차인과 임대인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 소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그 임대차 3법의 내용을 조금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고 어떤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그 임대차 보호법이 생길 때가 1981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경제 사정이라든지 이런 수급 이런 상황을 봐서 한 11번 차례 개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임대차 3법 2+2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개정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임대인의 권리도 들어있고 임차인의 권리도 들어있는데 항상 권리라는 것은 의무를 다해야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임차인에 대한 권리가 가장 좀 더 편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3법이 통과됨으로써 임대차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인가. 정말로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임차인들에게 마음 놓고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거주 기간을 보장해 주되 그런 임대인들에게는 어떤 권리를 줄 것인가. 서로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다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만 편중된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그 악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면은 임대차 3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앞으로 기존의 임차인들은 임대차 보증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는데요. 분명히 우리나라 법에는 소급요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소급 입법 금지.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된다면은 굉장히 법률적으로 파장이 커서 이번에도 역시 이런 법과 이런 경제라든지 이런 논의가 깊어졌기 때문에 잠깐 지금 딜레이가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현재 계약을 맺고 있어서 갱신을 앞두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소급 입법이다. 그래서 반발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한문도 교수님, 그게 소급 입법인 거죠? 예, 근데 이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 그래서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결과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어떤 변화가 연속성으로 해서 법안이 개정이 되면은 부진정 소급 입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어질 것 같아요. 결국 많은 분들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교수님 말씀 주신 그 부분을 주장하시겠지만 이미 판례나 여러 경우에 이제 부진정 소급 입법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던 게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진정 소급 입법이 적용된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그걸 알면은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 그러면 이렇게 성급하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다 검토해 보시고 뭐 법제처 뭐 산하 직원들이 다 검토를 하거든요. 하고서 무리가 없는 선에서 지금 던지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뭐 2+2+, 또 6도 있었잖아요. 2+2 해가지고 네. 그건 좀 너무 이제 시장의 충격이 크니까 그리고 또 임대인의 입장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해서 2+2로 아마 당정청에서 뭐 논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진정 소급 입법으로 인해서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임대인들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뭐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전 우리 국민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안이다 보니까 뭐 실행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는 게 낫지 뭐 위헌 소송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시는데요. 이미 뭐 당정청에서 위헌 소송 같은 게 거의 없잖아요. 그린벨트 뭐 저 택지개발 촉진법 그거 뭐 좀 있었고 뭐 없습니다 별로. 근데 임대차 상법에서는 그 시민행동인가 그런 시민단체에서 위헌 소송을 내겠다고 지금 네, 예고한 것 해도 같은데. 제가 아는 법 지식으로는 짧은 지식이지만 네. 위헌 소송이 될 소지가 좀 없습니다. 공익이 좀 우선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네, 그럼 주성규 위원님 혹시 실제 그러면은 세입자 입장에서 이게 임대차 3법이 도입된 뒤 실제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2년마다 네.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혹은 뭐 주거 안정성을 찾겠냐 그게 결국 관건이잖아요. 지금 정부가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고요. 지금의 개정안을 가지고 만일에 이제 이대로 통과가 8월 초에 아마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통과가 되고 시행되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그런 식의 그 기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2로 돼 있으니까 이제 기존에는 2년간의 어떤 거주 기간이 보장되었다면 이제는 4년간까지 보장이 될 수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 특히 그 이제 임대료 상한과 관련해서 5%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5%가 단순히 4년이 지나고 난 뒤에 5%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또다시 이어지는 상황이 되게 되면 전체를 다 끝나고도 계속해서 5%가 유지되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요. 네. 지금 얘기하는 5%가 네. 2년 살고 다시 계약을 할 때 2년간 5%입니까? 연 5%입니까? 그 부분이 확실하게 지금 정리가 명확하지 어떻게 않습니다. 됩니까? 그게? 지금 5%?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사례를 보면은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1년 단위로 5년 동안 9%에서 5%로 올릴 수 있다고 상가 보호법이 규정이 돼 있거든요. 1년 단위로? 네, 1년 단위로 5년까지만. 그럼 그럼 네. 5년이 지났을 때는 이제는 임대인의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임대차 보호법도 2년 단위로 5% 올렸고 4년이 지난다면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규정이 나오지 않는 것 그 같습니다.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그러니까 일단 5%는 2년간이라 이거죠? 예, 2년간으로 그걸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건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은 세입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혜택만 있는 즉 기간과 그다음에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주거 안정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해당되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거니까 새로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차단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주 이전에 우리가 자유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제약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부분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 많이 했던 일단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임차인을 갖다가 선별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초의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굉장히 양자 간에 있어서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 그러면 4년 지나고 나서 네. 2년 더하기 2년 해가지고 4년 살고 나서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도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런 그 겁니까? 가능 여지가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예고된 법에는 그건 아닌데. 왜냐하면 선행된 법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5%에서 5년까지이고 이제 10년까지이고 10년까지만 보장해주고 그 이후에는 명문화된 법이 없이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법으로 보면은 그러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역시 5%로 2년 그러면은 4년이 지났을 때는 임대인이 물가라든지 그런 금리 상승분에 대해서 마음대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그동안에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많은 사실 현재 집주인들이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지금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입장에는 지금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소급해서 적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데다가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2년 플러스 2년 하고 나면은 충분히 그동안 못 올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집주인이 올릴 거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 쪽에서는 그 부분마저도 그 전에 기본이 되는 임대료
그 부분을 가지고 제한되게 5%로 한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만일에 이제 그걸 더 나아가서 저는 임대차 5법이 통과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표준 임대료로 해가지고 아예 그 지역에 대해서 일정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지금 많은 집주인들이 생각하는 기존에 올려놓으면 된다, 혹은 4년 지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올리지 못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부분은 지금 정부의 입법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볼 때는요, 단정해서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대단히 좀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신규 계약에 의원 입법으로 어느 국회의원이 안 되겠다, 2년 더해 4년 끝나고 나면 그래도 5%만 인상토록 해야겠다고 입법을 추진할 수도 있는 거죠. 현재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추진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면은 정말로 그 사회재산 침해라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모든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면 더 큰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받았으면은 임차인의 권리를 위해서 유지 보수 수선의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았을 때 그런 모든 비용을 임차인한테 떠넘긴다면은 우리나라의 임대차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법이 이제 8월 4일 날 한 교수님 통과가 만약에 된다는 전제로 통과되기 직전 갱신할 때 미리서 5%가 아니라 10%, 20% 올린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전세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데 벌써 시작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런 사람도 이 법을 적용하겠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소급 효과인데요. 네. 그러면은 더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소급 효과 방금 우리 한 박사님께서 얘기했던 부진정 소급 입법 이것도 어떻게 해당이 처리할 된다는 거죠? 것인가 지금 난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정말 이런 법률적 합의가 거쳐져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데 하나 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이런 식의 상황이 예측 불허의 어떤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현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 충분한 집주인의 어떤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현재는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혹은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을 사실은 2년의 기간이 지났으면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아직은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현재 새로운 그 임대차 3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사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10월 안에 올해 10월 안에 임대차 기간에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지금 집주인이 계약을 나는 끝내겠다,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현재의 주택보호법 임대차보호법 상으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아마도 여러 가지 주변 시세를 감안해서 충분히 자기의 그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까지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있습니다. 보완책으로 소급 입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거기에 때문에. 대한 보완책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그 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선의의 피해자도 생기고 선의의 이익자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평등 적용의 원칙을 해서 소급 입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소급 입법을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관계가 6개월 전부터 상대방 임차인에게 통고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서 법률 관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소급을 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신법 위주지 않습니까? 국법 위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현재 법에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은 전 임대차가 동일한 조건을 본다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법 조문이 있지만은 소급 적용을 한다는 얘기는 그것을 무시하겠다는 얘기죠. 그 법 조문을 이제는 다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교수님, 그러면 여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임대업자가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하게 되면 이 재산권 침해를 나중에라도 하거나 뭐 임차인만 무조건 보호하겠다라는 거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네, 다툼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발생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기억을 더듬을 게 89년도에도 1년에서 2년으로 바꿀 때 뭐 슬픈 얘기지만 이렇게 좀 생을 마감하신 분들도 많아요. 하도 집도 못 얻고 일시적으로 혼란이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좀 사전적으로 좀 많이 좀 의사 전달을 당정청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의 준비들이 돼 있고 준비들 좀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고 또 시대도 많이 좀 합리화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뉴스에서 벌써 나오지만 막 벌써 1억 2억 올리고 좀 혼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지금 만약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제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한 4년은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임대를 못 올리니까 최대한 올리려고 할 것이고 임차인은 방어 대책이 없죠.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그리고 말씀 주신 6개월의 그 어떤 2개월 전까지 통보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거죠. 1년 뒤에는 이것이 정리가 될 것이다. 정리가 된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다툼에 뭐 소급 입법이며 뭐 6개월 먼저 하고 2년 살다가 안 나간다 여러 가지 법정 투쟁이 분명히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임대인들 분 중에 벌써 이거를 뭐 대문화 그런 표현에 뭐하고 뭐 위헌소송 넣으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분들이 지금 법적인 제왕인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느 한 나라에서 어떤 제도를 바꿀 때 그 수익의 어떤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면 당연히 다툼이 발생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89년도에도 한 1년 고생했고 국민들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다 같이 고생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다행인 것은 이제 미리 좀 마음의 준비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짧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아까 말씀하신 6개월에서 2개월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나가라고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벌써 뭐 온라인 카페에서 막 대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적응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4년 이제 제도는 만약에 통과되면 당분간은 좀 혼란스럽겠지만 조금 지나면 좀 안정될 거라고 보고. 혼란 속에 그 전세값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세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천정부지로 되죠. 쓰지 않을까? 지금 그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 중에 지금 혼돈스러운 대상들은 2개월 만기 2개월에서 6개월 전에 통보를 할 수 있는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임차를 살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6개월이 남았는데 오늘 발표가 됐어요. 그럼 통보가 돼서 2개월 전까지 통보를 받을 상황이 되고 만약에 1개월이 남았어요. 그럼 통보를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럼 이분은 도리어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나가라고 안 했다라면. 그러니까 그 5개월 동안에 어떤 계신 분들이 해당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정신이 좀 없으실 거예요. 주인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분들이 그 기간이 이제 5개월이잖아요. 지나고 나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모두 어떤 기간의 어떤 기준점에서 범죄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6개월 뒤에는 정리가 되잖아요. 2개월. 그러니까 4, 5개월 정도는 조금 혼란스럽고 또 좀 사회 뉴스에 안 좋은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예전에도 뭐 말씀드린다시피 올렸는데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부가 좀 임대인의 입장도 헤아리고 임차인의 입장도 헤아려서 이거를 무조건 던진 건 좋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보완 대책들도 좀 깊이 이렇게 하듯이 연구해서 같이 보완 대책도 이러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겠다는 거를 좀 가이드라인이라도 던져주면 현장에서 싸움이 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그런데 좋겠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정부가 어쨌든 이제 여당 쪽에서도 다수의 어떤 여권의 경우에 그걸 가지고 밀어붙이는 상황이 되는데요. 일단 만약 이렇게 되면 현재 이제 전세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우리 살펴봐야 되거든요. 가장 단적인 예로 지금 전세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인데 앞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현재 초저금리 하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전세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전월세 상한제나 이런 계약갱신 청구권이 인정됐을 때 집주인으로 봐서는 굳이 전세로 있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소득에 대해서 원래부터는 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뭐 반전세라든지 월세 형태로 바뀌면서 그리고 아까 이제 이야기할 때 이게 이제 상당 부분에 지금은 유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 건 맞는데요. 선진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세입자, 적은 임차인들이 다 이제 책임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줬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가 우리가 계약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관계가 좋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사실 착한 뭐 집주인 이야기도 하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동안에 사실 상반기에 임대료 부분과 관련해서 좀 임차인들, 세입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그런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각박해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계약 관계로 따지게 되고 법적인 관계로 따지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의 주거 형태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이런 전세나 월세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가끔씩 그 어떤 법원이라든지 혹은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문을 두드려야만이 해결이 가능한 자율적으로 서로 간에 인간다운 어떤 삶의 그런 향기를 풍기는 부분은 이제는 정말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그래서 앞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이런 부분들도 월세 중심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임대차 부분에 관련해서 가격은 억눌리겠지만 그것으로 인한 다른 여러 가지 관계의 악화라든지 그런 부작용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임대인 입장에서 5%를 논의했는데요.
우리가 임차인 입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경제 상황, 금리 상황을 한번 반영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초저금리 시대에서 임대료 연 5%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작은 그 수익이 아니거든요. 이연 5%가 연 5%가 아니라 아닙니다, 지금. 근데 아니, 2년마다 어. 5%니까. 네, 연호 그래서 프로는 괜찮은 것 이거를 같아요. 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5% 이내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둘 다 양자 다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1개월에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 법이 시행된다면은 시행은 될 것인데 네. 약간은 혼란스럽지만은 우리 그 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안정화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1989년도도 이게 길게 가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처럼 만약에 이번에 이제 법이 통과된다면 이 집주인들의 계약갱신 임차인의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잖아요. 집주인이 네.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냥 살겠다고 하면 임차인이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뭐 주인이 그 후에 1년이나 2년을 의무적으로 살아야 된다든지 어떤 조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역시 이제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는 네. 얘기인데요. 임차인이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현재 지금 어디에 거소를 두고 있는가? 그러면 그 시점에 주소 이전을 했는가 안 했는가? 실제 거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지금 굉장히 명확하지 않고 결국은 그 목은 임차인의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법안에서는 지금 당정청에서 마련 중인 그 법안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집주인이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 의무 조항을 지금 포함시키는 쪽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이 있습니다. 법안에요. 그것을 그러니까 임차인의 몫이라는 얘기죠. 임차인이 나가는데 나가고 나서 나가서 주인 그러면은 네. 그거를 누가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해서 피해를 봤다는 건 우리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렇게 피해를 입증했을 때는 총 임대료의 뭐 몇 프로를 지급하겠다, 뭐 연 몇 프로를 지급하겠다는 이런 지금 내용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 내용은 임차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까? 한 교수님이 저는 집주인이 그냥 들어와서 뭐 일정 너무 저 문제를 이렇게 몰아가지 말고 뭐 시청자분들도 계신데 뭐 임대인도 계시고 임차인도 계실 맞아요. 텐데 쉽게 말하면 잔수잖아요. 잔머리잖아요. 임대인이 들어가겠다 하고 내쫓고 안 들어가고 임대를 놨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벌금 뭐 한 1억짜리 딱 제도를 만들면 그건 시장을 혼란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끝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문제는 분명히 되겠지만 당정청에서 뭐 국민들이 피곤하지 않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피곤하지 않게 어떤 해안적인 대안을 내놓겠죠. 뭐 그렇게 그래서 해야 될것 거기에 같습니다. 대해서는 딱 한 가지가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건 전월세 신고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함께 하는 거죠. 있죠. 네, 전월세 상법에 들어가 신고제. 있죠. 자, 갑동이가 살다 이사를 갔어요. 네. 소유자 의뢰 들어가겠다 그래요. 네. 그런데 1년 이내에 변이라는 사람이 임대차를 맺었어요. 그러면 전산에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전월세 상한제에 의해서. 그래서 전월세 신고제가 기본이 되는 거죠. 예. 그게 먼저 돼야만 예. 전체적인 같이 등록상을 알 그러니까 수 어우러지는 있으니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잔머리라는 그 맞는 용어는 사실은 집주인이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은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굉장히 교묘한 꼼수처럼 표현되면은 사실은 많은 시청자분들 가운데 집주인들은 불편할 수 아니, 있으니까 보면 바닷물이나 민물에 보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잡아줘야 되겠죠 정부에서는. 네. 저희 뭐 공급 대책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좀 공급 대책 뭐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들어왔는데 네. 일단 얘기하고 있는 게 뭐 강남 오늘 바로 오전에 나온 게 이제 강남권에 있던 재건축 용적률 완화 카드가 그렇죠. 드디어 약간 가시화가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끝까지 재건축만을 막겠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정부의 속내였는데 네. 뭐더 이상 카드가 없다 보니까 이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부작용을 우려 많이 했을 텐데 현실화가 되면 당장 집값이 오릅니까? 네. 그 부분은 지금 많은 분들도 이제 그것을 아직 단정적으로 얘기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정부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0만 호도 있고 경기도 수도권에 있고 또 도심지 내에 여러 가지 유효부지 활용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했지만 또 역세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밀 개발 이런 것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쪽으로 이제 가닥은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부분의 경우에서 용적률을 충분히 확대시켜주고 또 청수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도 지금 아직 검토 단계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하면은
사실은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등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잠깐 자료를 살펴보니까 모 신문사에서 시뮬레이션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용적률을 100%를 올려줬을 때, 100%를 올려줬을 때 물량이 서울 시내 물량이 한 3만 가구 정도 더 등장할 수 있는 현재 서울에 놓여 있는 정비 사업의 재건축이나 이런 현장들을 감안할 때 그 정도로 있으니까 사실 그동안 정부가 고민했던 그런 물량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늘어나는 어떤 용적률에서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50%를 임대주택으로 이제 공공임대주택으로 해야 된다는 조건을 지금 당연히 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일단은 사업성 부분에 있어 충분한 물량이 늘어나고 일반 분양 물량 가운데 그 50%를 줬을 때 이게 과연 조합원들 각자 혹은 이런 쪽에서 수익성이 있느냐 하는 논란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사실은 이것은 이제 나중에 되고 난 뒤의 문제지만 그렇게 해서 준공이 되고 입주를 했을 때 사실 그 임차인들, 공공 임차인들과 기존에 이제 분양을 받으신 분들 사이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소셜 믹스를 갖다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가긴 가지만 실제 거주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들이 대부분 서울 시내에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과연 현장에서 적용될 때 단지별로 재건축 단지별로 이런 것을 갖다 적극 수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네. 김 교수님, 지금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20년 동안 안 놓고 있는데 공공임대로 하겠다 하면 당연히 강남권의 어떤 조합원들이 동의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수치 말고 실제로 시장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한 5, 6년째 지금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용적률 300%의 49층에서 다시 2017년도에는 또 35층으로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공공 재건축을 하기 이전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서 한번 우리가 거래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재건축 이익 환수제는 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 시점의 공시 가격과 그다음에 이제 사업 종료 시점의 조합원의 분양 가격, 그다음에 일반 분양 가격을 비교해서 그 분담금을 걷는 제도인데요. 조합원 1가구당 이익 발생률이 3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단계 구간별로 1에서 50%까지 부담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2006년도에 제도가 도입됐다가 2012년도까지 시행됐었지만은 그 경기 침체라든지 주택 보급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이게 2013년 1월 1일부터 다시 부활이 된 제도입니다. 이게 유예가 됐다가 이게 지금 다시 부활이 된 제도인데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은 결국은 용적률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거기 기존 소유자들에게 수익을 발생해 주면서 50% 이상을 공공임대로 해라라고 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과연 방금 우리 두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소셜 믹스 기존 그 조합원들과 그런 임차인들의 그런 관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이 가장 큰 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지금 300%의 35층을 주더라도 거의 1대1 재건축을 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는 분명히 수익은 발생합니다. 근데 초과 수익분에 대해서 어떻게 찾을 것이며 거기에 대한 그런 그 조합원들 간의 관계, 임차인 간의 관계는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굉장히 이것은 큰 문제점이고 일부의 조합원들은 거의 이것은 반대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셜믹스 뜻이 사회계층과 어떻게 그렇죠. 소외계층과 기존계층 간에 어떻게 혼합을 하면 살 것인가. 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사업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요. 오늘 방송하는 오늘이 우리가 28일인가요? 네, 그래서 내일부터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로 종료가 유예기간이 되죠. 끝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의 지금 이 논의가 이 속에 사실 재건축의 강남 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간에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이 되는 가운데 일부 용적률을 통해서 충분한 물량을 준다 하더라도 50%를 임대주택으로 했을 때 이게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사실은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강동구의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지금 오늘 이제 신청은 했다고 하는데요. 분양 신청은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망이 밝지 않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존에 있는 규제를 계속 가져가면서 용적률과 층수만 일부 완화해 준 상태에서 또 일부를
공적인 그러한 그로 환수를 하는 장치가 첨부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성을 글쎄요 좀 정부에서 공공주도형으로 하면서 얼마나 할 수 있는 또 묘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수익성 혹은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지가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용적률을 네. 250에서 300으로 하고 300에서 400%로 용적률을 올려주고 층수를 50층으로 올린다면은 사업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임차인과 조합원들 간의 관계가 문제가 되지 사업성은 저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사업성이 이제 임대주택으로 절반을 50%를 해줘도 주더라도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될 수 있지만 예. 조합원들이 과연 얼마나 원할 것인가 그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이미 그 시행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랬다가 이제 잠시 폐지했다가 다시 이제 2013년 1월 1일부터 부활이 되는 게 이런 이 법인데요. 네. 용적률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층수를 올려준다면은 50층까지 올려준다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는 아주 그 마천루 고밀도한 그런 서울의 도심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강북에 죄송합니다. 네, 중간에 네, 제가 네, 하는데 네. 강북의 재개발의 경우에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지금 3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그보다 훨씬 낮았었는데 지금 최대 이제 그 지자체장이 30%까지 이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 전체에 지금 사업성이 떨어져서 재개발 단지들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비율 때문에. 네네. 임대주택의 의무 비율이 그 30%.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시뮬레이션은 제가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도 여러 가지 그 팩터 부분들을 넣어가지고 잘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아마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네, 교수님, 한 이게 서울시가 그래도 전에 비해서 좀 적극적으로 공급 확대 방안을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박원순 시장이 일있기 전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어떤 방침을 정하고 발표하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박원순 시장 일 때문에 이제 못하게 됐다는데 그 몇 가지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상암동 저희 있는 이 상암동 DMC에 5천 가구를 분양한다든지 또는 용산 미군 반환기지 거기에 캠프킴 그 부지에도 뭐 한다든지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의 방침을 이 국토부나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안들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금 일단 회의를 하려다가 박원순 시장님 사태 예. 때문에 이미 소통은 다 됐던 것 같아요. 국토부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소통이 돼서 어떤 가안, 나안, 다안 이렇게 좀 대안을 갖고 회의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좀 불의의 사태가 벌어진 건데 제가 볼 때 용산 미군 기지에 대한 그거는 제가 예전에도 우리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 조그만 평수라면 용산 미군 기지의 어떤 사이즈 넓이가요. 서울과 뉴욕의 센트럴 파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센트럴 파크를 만들 건데 그 공원의 면적을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1.5배 큽니다. 서울시 면적 대비. 뉴욕의 면적 대비 10%라 그러면 이게 한 15% 돼요. 그래서 네. 제가 어느 방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방송에서 그 중에 50%가 크니까 그걸 또 미국은 뉴욕은 또 우리처럼 뭐 그린벨트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녹지가 더 많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럼 그 부분을 갖다가 조립식이든 뭐든 채공당 군법으로 집을 지면 3분의 1의 부지에 네. 거의 10만, 15만 가구 질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다가 뭐 방송에서 적절한지 모르지만 그쪽 분들한테 많이 불려다녔어요. 제가 집에서 그려보니까 10만, 조그맣게 자르고 그렇게 많이 질 15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건 의지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논란이 될까 던졌더니 뭐 여기저기서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가 지금 나왔잖아요. 네. 나온 게 뭐냐면은 공원을 분명히 환수해주고 우리나라가 이제 미군이 갔으니까 이제 서울 시민의 공원을 만드는데 부지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니까 그 부분을 우리 또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지금 추세가 그런 걸 감안할 때는 정부가 공유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지었다가 주택이 남아돌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거를 또 공급 수절의 어떤 수단으로 다시 철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면은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와가지고 제가 뜬금없이 불려다니긴 했지만 아무 얘기도 없다가 당정청에서 오늘 뭐 요새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대안으로 가는 것 같고 아까 말씀 주신 그 재건축 단지들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액션만 하고 마칠 것 같습니다. 그냥 액션만 넣어놓고 왜냐하면 뭐 실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정부에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액션을 줬잖아요 지금. 예. 그것까지 검토하겠다. 그런데 제가 음마 아파트건 어디 살건 예. 소셜 믹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 많아요. 특히 강남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차라리 그거 덜 받고 하겠다라는 주민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는 A안 B안을 생각해 봤을 때 던졌다가 철퇴를 맞으면
안 한 것만 못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마 원래 발표하려다가 이것 때문에 아마 지금 더 고민을 하지 않나. 그리고 용산 부분도 더 심각하게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장단점, 뭐 건축 기법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좀 미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어떤 뭐 4050 분노부터 뭐 여러 가지가 지금 혼자들 좀 정신 없습니다. 저도 사실 해설하지만 그래서 국민들이 좀 안정되게 지금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걸 잘 정돈해서 이왕 바람이라면 한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정돈이 안 됐다라면 요 부분은 정돈이 안 됐습니다. 거쳤지만 확정된 것만 얘기하고 확정되지 않은 것들은 좀 더 회의를 해가지고 국민들 주거와 뭐 임대인 임차인 다 좀 편안한 쪽으로 정책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협조를 구하는 형태로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좀 바람이 있습니다. 김 교수님, 결국 저희가 집값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공급 대책 얘기하는 게 집값 때문인데 이 공급 대책을 옛날 내놨을 때 집값이 올랐던 사례가 혹시 뭐 참여정부 때 판교 검단 신도시가 갑자기 나온다든지 이럴 때 보면은 비교해 보면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우리가 노태우 정부 시절에 200만 원 공급 정책이 나오면서 그 여러 가지 그 규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꼭 대도시가 생기고 주택이 공급된다 그래서 꼭 풍선 효과만 기대할 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규모 공급이 필요합니다. 방금 우리 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영상공원 정말 그 아까운 지역입니다. 공원만으로 쓰기로는 그런 국공유지에 고밀도의 개발을 한다면은 그 인근의 집값이 동반 상승할 것이다라고 크게 우려되지는 저는 않습니다. 네, 사실 MB 정부 시절에 집값이 안정돼 있잖아요. 과연 무엇이 집값을 안정시켰나에 대한 분석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공급 물량 확대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라고는 이제 분석이 제일 많잖아요. 그 분석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동의를 합니다. 공급 부분이 궁극적으로 시장에 일단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심리적 안정을 주게 되면 우리가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의 통계상에서도 논란이 있는 부분은 과연 수요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부분에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분양 물량이나 그다음에 이제 공급된 물량들을 5년치를 갖다 평균한다든지 10년치를 평균해서 대체적으로 서울의 경우에는 5만 가구 내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장 자체가 공급이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가게 되면 그러한 내가 5년 뒤에 집을 마련하겠다, 10년 뒤에 마련하겠다는 사람들이 요즘 열정 식으로 해서 빨리 이제 패닉 바잉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주택 구입 시기를 앞당기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완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정 모드로 갈 수 있는데요. 일단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이 공급을 확충하면 되는데 이 정부는 지금 이 정부의 임기 내에서 뭔가 가시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갖다가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부분에 대한 강한 욕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나올 수 있는 공급 방안들이 지금 나온다 하더라도 공교롭게도 이 정부가 혜택을 보기는 지금 시기적으로는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 정부가 오히려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지 간에 충분히 국민들한테 주거 안정이라는 어떤 목표치가 달성할 수 있다면은 그 토대와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역대 아까 말씀하셨던 MB 정부 때는 이럴 때 물량이 사실은 수요보다 넘치는 상황에서는 시장은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 과거에 불과 몇 년 전에 미분양 이야기도 또 사실 많았는데 지금은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충분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문도 연세정경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님, 김재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